그래서 20페이지 거기 박스가 사실은 개론 전체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다시 하자면 부동산학은 활동을 주 대상으로 연구하고 목적은 능률화하고 범위는 이론하고 실무 다 따지고 성격은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실천과학이고 규범과학이라는 것. 그래서 부동산학은 현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입니다. 그 말도 맞죠. 그게 바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뜻, 말 뜻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거기 21페이지 3번도 똑같이 얘기를 써놨어요. 거기 2번, 3번, 4번, 5번은 학자들의 정의를 쭉 써놨습니다. 그는 굳이 애우실 필요는 없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말이 약간 틀리지만, 자, 3번만 읽을게요. 부동산학은 부동산에서의 정확한 인식을 기하고, 그 말은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먼저 현상을 먼저 보고하세요. 그 뜻이죠. 뭔가를 봐야 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정확한 인식을 기하고 바람직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거에 바람직하게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 뜻이잖아요. 의미만 지금 파악하시는 거지 원리를 외우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험에서 부동산학의 정의가 딱 한 줄만 나오겠습니까? 이 부동산학의 정의 가지고 문제 지금까지 5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다음에 지문으로는 여러 번 나왔었고. 그럴 때겐 예를 들어서 왼쪽 박스에는 부동산학은 활동을 능률하기는 원리와 기술계는 종합 응용과학입니다. 요거 한 줄만 딱 가지고 문제를 냈겠습니까?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숨어있는 어점이니까 요 뜻을 조금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지금 그 얘기요. 요게 사실은 간단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개론 전체를 지금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3번하고 똑같은 얘기고요. 그러니까 2번도 보니까 어떤 뭐 교수가 말했고 누가 말했든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자주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문의 성격이라면 아까 금방 했던 사회과학이고 실천과학이고 규범과학, 경험과학 쭉 적어져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시간에도 다시 반복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의 3대 측면과 복합 개념. 그러니까 세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복합 개념이라고 그래요. 우리 다음 시간 가면 이제 복합 개념하고 복합 부동산 그게 나올 건데 복합이란 말은 항상 함께란 말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컴파운드 개념이요. 그러니까 개념이란 말은 컨셉 생각이죠. 그러니까 복합 개념이란 말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서 그런 뜻. 그래서 부동산은 세 가지 성격, 기술적 측면, 그 다음 법률적 측면, 경제적 세 가지 동시에 이걸 보는 것을 복합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기술적은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유형적 측면이기 때문에 외형적, 유형적. 그러면 경제적, 법률적은 무형적이겠죠. 우리 그 땅 딱 보고 경제 가치를 그냥 싹 눈으로 알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보고만 안다는 것은 전문가고 봐도 모르는 것은 비전문가죠. 그잖아요. 그 다음에 기술적 하면 또 종류가 또 두 가지가 있는데 물리적이 있고 기능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계속 이제 반복된 얘기인데 기술적이란 말이 정말 여러 번 나오니까 기술적 안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가 물리적이란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물리적이란 말이 이거는 시간하고 아주 밀접하죠. 그러니까 물리적 하자, 물리적 요인, 물리적 상강 요인, 물리적 내용 연수 전부 다 제가 보기에서 물리적이란 말 나오면 시간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닳아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없어지는 것.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닳아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없어지는 전부 다 물리적 요인 또는 물리적 하자. 하자란 말은 흠이라는 뜻이니까. 아직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화장이 안 먹는 게 물리적 하자 요인입니다. 이해하신 거죠? 그잖아요. 애들 처음에 피부 얼마나 뽀송뽀송하고 어쩌니까 매끄럽고 누르면 금방 나오고 물방울 멈춰지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은 전부 다 시간하고 밀접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능적이라는 게 있어요. 기능적이요. 그러니까 기능적이란 말이 이거는 시간보다는 이제 뭐냐면은 구조, 설계, 설비. 그러니까 물리적은 새 거냐 헌 거냐 그 말했다면 기능적은 제대로 잘 빠졌네 못 빠졌네.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서 보니까 40평짜리 모델하우스인데 왠지 답답하게 보여요. 기능적 하자가 있는 거죠. 32평짜리인데 거실이 엄청 넓게 빠져가지고 굉장히 크게 보이더라고요. 기능적으로 잘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은 시간하고 밀접하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전부 다 물리적. 그래서 새 겁니까 헌 겁니까 닳아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것 전부 다 물리적이요. 근데 기능적은 설계 설비 구조 얘기. 만일에 63빌딩 잘 지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하나만 설치하고 그게 바로 기능적 하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챔피언스빌드 구장이 있는데 거기 예를 들어서 한 3만 명 들어갈까 아니면 예를 들어 8만 명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데 화장실을 깜빡 잊고 안 만들었다 경기장 안에 그게 바로 기능적 하자. 이해하셨을까요? 그러면은
만일에 여기에 우리 쪽에 이제 문제 나온다면 뭐를 내냐면은 신축 건물은 물리적 하자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을까요? 새 거니까. 신축 건물은 물리적 하자 없죠. 얼마 안 됐으니까. 대신에 기능적 하자는 있을 수가 있죠.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신축 건물에는 물리적 하자는 없지만 기능적 하자는 있을 수 있죠. 지금 말 이해하셨을까요? 기능적이라면 새 거 한 거가 아니라 제대로 구성되나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리콜하는 거 있죠? 물리적 하자를 치유하는 겁니까? 아니죠. 기능적 하자잖아요. 맞죠? 새 건데 브레이크 시스템 잘못될 수도 있고 연료 분사 시스템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럴 때 리콜하는 거. 이해하신 거죠? 그렇게요. 그래서 제가 연결돼 갑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3대 측면이란 말은 오른쪽 보니까 유형적은 기술적이네요. 그 다음에 무형적은 법률적 경제적이네요. 그래서 기술적을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 물리적 자연적 공학적 측면에 나오고 그러보시면 그 다음에 토목 건축 자질 지형뿐만 아니라 뭐 설계 구조 쭉 나왔죠. 그거 종류 언제 외우시냐면 시험 끝나고 외웁시다. 그런 거 안 물어본다는 소리예요. 다음 이제 기술적인 게 뭡니까? 그런 건 묻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암기는 꼭 필요한 것만 합시다. 네가 어떻게 하냐? 저 이 생활을 올해 29년째 하고 있거든요. 이 생활을요.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사갔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문제는 대충 아니까요. 대신에 지문까지 정확하게 활자를 찍을 수는 없지만 이 파트 나옵니다. 거의 장담원수 파트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 우리가 조금씩 하면은 24개 맞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절비도 전부 다 나이가 거의 다 비슷비슷하면 할 겁니다. 대부분요. 거의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경력으로 따지면 1, 20년 한 사람들 전부 다 아니에요. 대부분 20년 다 넘었으니까. 대부분 좀 오래 했어요. 저는 이거 업이거든요. 저는 어디 가든 맨 첫 마디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아마추어 아니고 프로입니다. 저 여기 왔을 때 그냥 공짜로 무료 봉사하는 게 아니라 뭔가 대가를 받고 가요. 항상요. 어제도 다른 데 가고 또 내일도 이제 오늘 저희 집에 가면 또 다른 데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 거 아니에요. 대신에 제 과목만 책임을 지요. 저는 민법은 잘 몰라요. 대신에 개론에 대해서는 이쪽 파트는 이런 게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틀리기 쉬우니까 이런 것 좀 주의합시다. 그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마주보면 싸우니까 한 곳을 보고 가입시다. 합격을 향해서. 그래서 3대 측면은 세 가지. 기술적 측면. 그래서 기술적이란 말 한마디로 말하면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유형적, 외형적 측면을 기술적이라고 합니다. 종류를 외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은 뭐겠습니까? 돈 얘기겠죠. 주로 돈하고 관계된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법률적은 주로 그러니까 법적 권리라든가 제도 이런 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동시에 보고서 뭐라고 한다? 종합이라고 말하고 복합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셨다면 딸이 남자친구 데리고 왔습니다. 상견례하는 것이 기술적입니다. 이해하셨는가요? 자네 직업이 뭔가 경제적입니다. 해외에 결격서 없는 것이 법률적이죠. 이해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보니까 복합 개념이란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 기술적 측면하고 무형적인 법률적 측면 세 가지를 동시에 고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복합 개념 세 가지 동시에 같이 본다. 또는 유무형을 같이 보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접근 방법은 거기 보니까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바라볼래. 근데 여기는 문제 소지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거기 보니까 1번부터 지금 6번까지 나왔는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맨 첫 번째 여러 가지 나왔는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은 짧은 역사 속에서 학문적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종합식 접근 방법이에요. 종합식이란 말은 부동산과 관계된 파트를 전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법률적 파트도 있을 거고 경제적 파트도 있을 거고 기술적도 있을 거고 공학적도 있을 거고 행정학도 있을 거고 수없이 많은 것을 관계된 것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의 학문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 과목에서 경제론 파트는 경제학을 위한 경제학이 아니라 부동산학이 필요한 경제학만 한다는 뜻이죠. 이쪽에서 법률 얘기 나온다면 법학을 하긴 법이 아니라 부동산에 관계된 것만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종합적이고 복합적이고 포괄적인데 나쁘게 말하면 짬뽕이고 잡탕이죠. 쉽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부동산학은 역사가 50년 정도밖에 아직 안 됐어요. 대한민국의 부동산학 태도가 김영진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건대에서 처음에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한 50년밖에 안 됐었는데 법은 몇천 년 됐죠. 법은 오래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학은 짧은 역사 속에서도 학문적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종합식 연구 방법 때문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짧은 역사에서 학문 체계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문제가 이미 나왔어요. 의미 없다는 소리예요.
제 과목은 한 번 나왔던 지문이 똑같이는 절대로 나오지 않은 불문율이 있습니다. 똑같이 안 냅니다. 의미가 없고요. 대신에 오른쪽에 그 행태과하고 의사결정인데 지금은 의사결정 방법을 주로 씁니다. 거기까지만.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러니까 부동산학 정의에서 잘 나오면 한 문제다 이런 시시한 문제 나오지도 않아요. 나온다면은 요즘은 부동산 연구 방법의 주 방법이 뭐를 씁니까? 하면 의사결정 방법. 왜? 전부 다 인간 행위를 연구하기 때문에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분산식, 중점식, 종합식, 법제도적, 행태론적, 의사결정 여러 개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에 부동산학 연구 주 방법은 인간의 의사결정, 즉 이윤축을 하는 함적 존재를 가정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방법이 주가 됩니다. 거기 하나만. 다른 거 다 빼고 이제 분산식이 뭐냐, 중점식은 의미 전혀 없으니까. 분산식은 따로따로다. 중점식은 한쪽만 쭉 판다. 종합식은 다 같이 본다. 뭐 그런 뜻이니까. 그래서 거기 접근 방법에서는 6번 하나만 읽어봅시다. 자, 읽어봅니다. 의사결정 방법이란 함적인 의사결정을 분석에 초점을 둔 접근 방법은 인간의 이윤극대화. 결국 우리가 모든 경쟁이 하는 것은 돈 아닌가요? 맞죠?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윤 빼면 할 말이 없죠.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함적 존재, 이윤 극대, 의사결정 요것만. 그래서 의사결정 방법이 요즘에 주 방법이 됩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나머지 다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제2절에서 이번에 부동산 연구 분야 어디 나옵니까? 연구 분야는 이쪽을 얘기하죠. 연구 분야는 아까 원리적 측면도 있고 기술적 측면도 있다. 그래서 앞에 부동산 활동은 연구 대상, 뭘 주로 연구합니까? 활동을 주로 연구한대요. 그런데 활동을 연구하는 데는 현상을 잘 바탕이 된 그런 활동이지 활동만 따른 게 아니란 얘기. 활동은 누가 하더라?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행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함적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겠는가 그 방법을 강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바로 부동산이란 뜻. 됐죠? 그 다음에 목적은 뭐다? 잘 써먹자. 왜 능률화?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만들 수가 있고 풍부하다면 능률이란 말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시간을 왜 아껴 써야 되는가? 부족하니까. 맞죠? 공간을 왜 잘 써야 되는가? 부족하니까. 똑같은 논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능률이란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말이 금방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범위는 이론적 측면도 보고요. 실무적 측면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 측면을 과학성이라 말하고 실무적 측면을 기술성 짬밥이라고 한대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보시면은 그 25페이지 결정 분야가 있고 자팀 넘어가면 결정 지원 분야가 있죠. 뒤에 그림을 보시면은 역상박교 위쪽에 양쪽에 두 가지. 그게 바로 실무적 분야죠. 그러니까 결정 분야하고 결정 지원 분야는 실무적 분야. 굳이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결정 분야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 분야란 말은 의사결정. 그런 결정 분야란 말은 뭘 할 건지 말 건지. 그래서 투자할 건지 말 건지, 개발할 건지 말 건지, 금융할 건지 말 건지. 그 종류 세 개도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미 7회 때 나왔으니까 그런 거 묻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정 지원 분야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결정 지원 분야는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내가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자격증 분야가 결정 지원 분야.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모르니까 남한테 물어보는 거. 빌딩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오른쪽에 결정 지원 분야는 전부 다 자격증이 하나씩 다 있어요. 관리에는 빌딩 관리 같은 빌딩 관리사 있죠. 평가사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의사결정을 하는데 내가 모르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분야가 바로 결정 지원 분야. 마케팅, 상담, 컨설팅 또는 관리라든가 평가라든가 뭐 이런 거 등등. 그 종류 네 가지 나왔는데 이거 외우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두 가지 결정과 결정 지원 분야는 짬밥, 기술성을 강조하는 분야입니다.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이론 파트가 이제 그러면 기초 분야요. 기초 분야에서 부동산 법이 어쩌고 특성이 어쩌고 뭐 시장이 어쩌고 이런 말 나오죠. 그 종류 박스 안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연구 분야는 원리적 파트 과학성이 있고 실무적 파트 짬밥이 있다. 근데 오히려 안 나왔던 말이 부동산 어떤 정책하고 입지론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 정책하고 입지론은 결정의 비가역성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하다? 기술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렇게. 그게 더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이제 26페이지 보시면은 연구대상, 아까 연구대상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활동을 주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죠. 근데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뭘 보세요? 현상을 보세요. 그래서 굳이 보자면은 활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적 측면이 강하고 현상은 지금 현재 보이는 모습이니까 정적 측면이 강하다는 것, 그 정도만. 됐죠? 오른쪽 박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부동산 활동 분류해서 그 활동의 주체에 따라서 그죠? 국가가 할 수도 있고 민간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뭐에서 보시면 거기 공공부문, 정부부문을 주로 하는 것을 보면은 관리라든가 규제라든가 보조, 과세 이런 말로 맞죠. 근데 물론 여기 앞쪽에서 이렇게 나오겠지만 실제 시험에 나온다면 다르게 나옵니다. 페이지 수가 588페이지요. 588페이지. 가보시라고요. 588페이지 왼쪽 페이지 박스에 뭐가 들어있죠 하나. 그거하고 그 다음에 77페이지. 페이지가 맞을라나요? 어제는 77페이지던데. 아니, 어이구, 틀렸습니다. 75페이지. 75페이지 아래쪽 박스. 그거하고 588페이지 왼쪽에 박스하고 지금 공통점 찾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 보시면은 75페이지 보면은 사회적 요인, 사회적 위치 가변성, 경제적 위치 가변성, 행정적 위치 가변성 나오죠. 그 다음에 588페이지 가면은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나오죠. 똑같은 얘기요. 그 두 개를 묶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지금까지 6번 나왔습니다. 뭐를 물어봤냐면은 거기에서 맨 첫 번째 지금 하고 싶은 말이 행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겠지 그 말을 하려고 그래요. 행정적 요인.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행정적 요인이라든가 행정적 위치 가변성. 그러면 행정적이란 말 나오면은 종류가 몇 가지 나오죠.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다음 중에서 경제적 요인에 속하는 것을 골라보세요. 또는 사회적 요인에 속하는 것을 골라보세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면은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을 전부 다 외워두시면 되겠죠. 거기 588배 보니까 경제적 요인 한 6, 7개 있죠. 사회적 한 6, 7개 있죠. 그게 전부일까요?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요인들을 기억을 하실 때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말을 생각해 보자고요. 맨 먼저 행정적 요인에서 행정이란 말 뜻이 뭐죠? 행정. 우리 뭘 행정이라고 합니까? 정부가 하는 게 행정 아니요? 정부는 어떻게 하죠? 하지 마, 해. 둘 중에 하나.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둘 중에 하나 아닌가요? 명령, 강제, 지시, 하달. 아닌가요? 그러니까 행정적 요인은 77페이지, 75페이지하고 580페이지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행정적 요인은 정부에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지 마세요. 명령, 강제, 지시, 하달, 규제, 통제, 지정, 무슨 제도. 그런 말도 아닌가요? 천천히 얘기 좀 해. 명령, 강제, 지시, 하달이니까 주로 제도가 쪼고, 규제가 쪼고, 통제가 쪼고, 지시가 쪼고, 그죠? 뭐 허가가 쪼고, 금지가 쪼고, 그런 게 행정 아닌가? 이해하셨어요? 그 말을 이해했다면 이제 외울 필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뭔지 모르겠지만 뭐 해, 뭐 하지 마. 그거 아닌가요? 그렇게 상명하다 위에서 내려오면서 명령, 강제, 지시, 하달이기 때문에 무슨 규제가 쪼고, 통제가 쪼고, 제한이 어쩌고, 그도 어쩌니까 금지가 어쩌고, 허가가 어쩌고, 지정이 어쩌고, 인상, 인하, 완화, 폐지, 신설, 뭐 이런 말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했던 말 사실 외울 필요 없잖아요. 행정이란 말의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 제도 행정적 요인이죠. 허가. 토지 거래 규제 행정적. 세금 제도, 납세 제도 행정적. 맞잖아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행정적 요인이 어쩌니까 수십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의미 얘기하는 거예요. 말꼬리만 찾아가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낱낱이 읽어야 될 게 어떻게 다 외웁니까? 안 외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행정이란 말은 국가에서 정부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명령, 강제, 지시하들 맞잖아요. 그럼 뒤에 말꼬리가 무슨 제도니, 지시니, 규제니, 통제니, 허가니, 인가니, 금지니 이런 말 안 따라갈까요? 맞죠? 그럼 그 말만 찾아가면 금방 되니까. 그래서 만일에 부동산 사용 그러면 경제적 요인이에요? 사용 제한 그러면 행정적이에요? 이해하셨을까요? 부동산 거래, 부동산 사용, 부동산 수익은 경제적이에요? 사용 제한, 거래 규제 그러면 행정적이고, 그러면 거래 규제는 행정적이고 부동산 사용은 거래는 경제적 이렇게 외우시는 것보다는 말의 의미를 안다면 전부 다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멀리 가잖아요. 그죠? 우리 교재 나온 거 전부 다 시험에 노출되시면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절대 그렇게 안 써요. 이해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이요. 그러면 이제 경제적 나오면 전부 다 뭐겠습니까? 돈. 수요가 어쩌고, 공급이 어쩌고, 물가가 어쩌고, 수출이 어쩌고, 외환이 어쩌고, 전부 다 돈 얘기, 자본이 어쩌고, 자산이 어쩌고, 돈 얘기 나오면 전부 경제적 아닐까요? 맞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부동산 사용, 부동산 이용, 부동산 수익은 전부 다 경제적이에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이 우리 교통체계예요. 그러나 교통체계 나오면 이거 나오면 전부 다 뭡니까? 이때는 경제적 요인이요. 이 중에서도 정확하니 사회간접자본, 그러니까 도로, 철도, 항만, 사회간접자본, SOC 또는 지하철, 역세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속합니까? 경제적이에요.
나머지 돈이 어쩌고 수요가 어쩌고 물가가 어쩌고 가격이 어쩌고 수입이 어쩌고 비용이 어쩌고 이건 다 경제에서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걸 금방 우리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대신에 교통체계 나오면은 사회 간접적인 도로 얘기, 철도 얘기, 항만 얘기, 지하철, 역세권 전부 다 경제적.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걸 지금 기억하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이요. 그러고 보니까 사회적이란 말은 우리 사람들은 현실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고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죠. 라고 얘기하대요. 그러니까 사회적이란 말은 우리 사람 살아가면서 인습, 관습, 가치관, 의식, 이데올로기, 이념적인 게 전부 다 사회적이요. 그러니까 무슨 관행 들어가면 다 사회적이죠. 부동산 거래, 경제적입니다. 거래 규제, 행정적입니다. 거래 관행, 그러면 사회적이 돼요. 이해하셨을까요? 우리가 납세 제도 그러면 행정적인데 세금 납부, 경제적입니다. 세금에 대한 의식, 가치관의 변화, 전부 다 사회적.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의 요임 전부 다 외우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의미를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없는 것을 맞출 수가 있죠. 맞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찍어서 맞는 것은 별로 재미없고 모르는 것을 찍어서 맞는 희열감이 최고.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의미 파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그렇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정부분에서는 관리다, 규제다, 보조다, 과세, 세금 누가 매기죠? 그러니까 정부를 주로 하는 것은 뭔지 몰라도 명령, 강제, 지시하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지금 하려고 예를 들어서 아까 75페이지하고 588페이지 봤던 겁니다.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쪽에서 문제가 안 나오고 저 뒤쪽에서 그렇게 연결해서 문제가 나오니까. 이해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적 부분에서는 주로 살기죠. 그러면서 보니까 1, 2, 3 나오고 오른쪽에 산업의 분류 나왔는데 이것도 아직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속성에서는 거기도 몇 가지만. 거기 부동산 속성 보면 과학성, 기술성, 당연히 부동산 활동은 이론적 측면은 과학성이라고 하고 원리적 측면이고 그 다음에 실무적 측면은 기술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경험과학성. 부동산학은 과거 활동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과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경험과학성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사회성, 공공사익성. 그러니까 부동산도 사유재가 되는 것은 맞는데 아까 부동산의 성격상 일반 경제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사유재가 되긴 되지만 사유재보다 더 뭐가 더 강하다? 사회성, 공공성이 더 강조가 많이 됩니다. 왜? 양적증이 아까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죠? 아까 일반 경제는 선시장 경제, 시장의 자율에 맡기고 국가가 나중에 간섭한다는 얘기예요. 왜? 시장에서 양적 증감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맡기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에 개입을 안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웃라인만 정해놓은, 정부는 아웃라인만 정해놓은 거지 정부가 직접 개입을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전부 다 개입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 양적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사용 모든 문제를 시장의 자율에 맡기면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삼성그룹이 땅 다 살 겁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왜 시장에 안 맡기냐. 가격에 따라서 양적 조절이 안 돼요. 특성상 늘지도 줄지도 움직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 말뜻이. 그 전제를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 뭐 1, 2, 3차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윤리성 그거 하나는 기억합시다. 거기 윤리성이란 말은 거기도 그러니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요지가 부동산업자들은 전부 다 윤리가 필요하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윤리의 종류가 조직윤리가 있고 고용윤리, 서비스윤리, 공중윤리. 서비스윤리는 고객에 대한 거, 공중윤리는 일반 사람에 대한 건데 그중에서 우리 혼동되는 게 딱 두 가지. 고용윤리하고 조직윤리요. 그러니까 문제가 지문이 나온다면 요거 하나 나올 수가 있으니까 고용윤리하고 두 번째 조직윤리요. 여기에 잘못 읽으시면 비슷하게 좀 써져 있어요. 거기 아마 고용윤리와 조직윤리 읽어보시면 내용이 뻔한데 똑같이 잘 해결이 안 돼요. 딱 하나로. 고용윤리는 조직 안쪽에서요. 조직 내에서. 조직 안쪽에서 상하관계, 명령관계죠. 조직 안쪽에서 상하, 명령관계요.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들 관계에서 사장님과 종업원의 관계, 명령관계가 고용윤리입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 상하관계, 고용윤리는. 그런데 조직윤리는 조직 바깥쪽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아니라 동업자들끼리 서로 공생관계, 협조관계, 경쟁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개업소로 가자면 중개업자하고 보존관계는 고용윤리가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같은 중개업소들끼리는 서로 어쩌니까 그때는 그죠, 고용윤리가 아니라 조직윤리가 되죠. 같은 동업자들끼리. 저희 집 바로 아파트 상가 앞에가 27개가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27개가 서로 회원과 비회원 또 나눠서 뭐 하겠죠.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조직윤리죠. 같은 동업자들끼리 서로 경쟁관계, 보완관계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른 경쟁관계 될 수도 있죠. 우리 집이 항상 첫 집이 아니라 마지막 집이 돼야 맞죠?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집이 첫 집이 되면 안 돼요. 항상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고용윤리와 조직윤리를 정확하게 구별이 될 겁니다. 우리 그대로 읽어보시면 뻔한 내용인데 헷갈리니까 주로 요 두 개를 비교해서 내는 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거기 뭐 서비스윤리하고 그 다음에 공정윤리는 뻔한 내용이니까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임장활동. 거기서 임장활동이라면 저 뒤쪽에 바로 전부 다 나옵니다. 우리 임장이란 말 뜻이 뭘까요? 임장이란 말은 현장에 임한다는 얘기죠. 임장. 그렇게 임장활동이란 말은 현장에 직접 가서 보세요 이 뜻이죠. 그러니까 책상 위에서 서류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발로 뛰어라. 신문 기자들은 기사를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발로 쓴대요. 말 되죠? 그러니까 임장활동을 빼버리면 나중에 서로 사고가 나죠. 내가 가서 볼 때는 땅이 땅이나 가서 보니까 5, 6도 없는 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임장활동은 직접 부동산은 못 움직이기 때문에 안 오니까 직접 가서 보세요. 현장에 가서 보고하세요. 부동산 때문에요. 우리 일반 동사는 뭡니까? 택배로 보내시와요. 그죠? 근데 부동산은 안 오니까 직접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에 가서 보고 판단하세요. 부동산 때문에. 그래서 임장활동을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사후에 사고를 미리서 예방할 수가 있죠. 자주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런 뜻입니다. 자, 1번 읽겠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결정을 위해서는 서면 자료만 가지고 책상에서 서류만 가고 하지 마시고요.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고 직접 보고 하세요. 그걸 임장, 현장에 임한다는 얘기죠. 가서 보라는 얘기요. 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활동. 거기 정보활동도 간단하게 써있는데 이것도 좀 말을 만들자면요. 우리가 정보란 게 어떤 게 정보죠? 뭘 정보라고 하죠?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하나하나 단서, 사실들이 정보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은 부동산은 정보가 왜 필요할까요?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필요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미래를 확정할 수가 있으면 정보가 필요가 없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정보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1년마다 매년 한 차례씩 한일 국가대표 축구 정기전을 벌인대요. 그럼 이때까지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별다른 정보가 필요가 없어요. 왜? 알기 때문에. 그런데 아프리카 신생국가 우리 처음으로 이제 어쩝니까? 월드컵 나가서 첫 판에 붙는데 예를 들어서요. 그럼 그 팀하고는 한 번도 우리가 게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실력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정보가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러면 부동산을 통해서 정보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잘하려고. 결국 부동산 잘한다는 얘기는 돈 벌려고. 아니죠. 잘못 사서 땅 잘못 사고 정보 몰라 잘못 사가지고 또 건물 잘못 사면 손해보니까 결국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활동을 잘하려고. 더 쉽게 할까요? 손해 안 보려고. 우리 주식 살 때 정보가 필요하죠. 뭐 하려고요? 안 까먹으려고. 너무 쉬운 얘기 아니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보가 필요한 것은 부동산 활동의 합리화. 부동산 활동을 보다 더 어떻게 하려고 해요? 활동의 합리화요. 활동을 보다 더 합리화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잘하려고. 우리식으로 말을 만들려고요.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부동산 활동이 잘 못됐습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확정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정확히 안다면 활동할 때 너무 쉬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책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쉬울 거 아닙니까? 정책 정한 놈들 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상품 하다가 뭐나 만드서 그렇게 말해주면 금방 알 거 아니에요. 몰라요. 뭔 소리인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 활동을 잘한다는 얘기는 미래 어쩌니까 불확실성.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만일에 미래가 어쩌니까 확실하다면 정보가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끼리 서로 만나서 계약 오더를 따낼 때도 미래를 모르기, 그 사람 성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성격을 맞추는 방법이 있죠. 혹시 고향이? 군대는? 학교는? 그러면 점점 어쩌니까 맞아가는 거 아니에요. 맞죠? 모색하는 과정.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정확히 딱 떨어지면 정보가 덜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합시다. 정보라는 것은 부동산 의사결정을 하는데 내가 뭔가를 잘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보가 필요한가? 맞잖아요. 정확하게 그 땅 사가지고 돈 된다. 내가 알고 있으면 정보 필요 없잖아요. 모르니까. 그게 모른다는 얘기 뭡니까? 이걸 잘하려고. 맞죠? 그럼 왜 잘못합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세 번째. 그럼 미래의 불확실성 뭐 때문에 나오죠? 통제가 가능하니까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하니까. 통제가 가능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 집 애들 되고 제가 얘기할 때 했잖아요. 그냥 성격을 너무나 잘하니까 제가 조금은 통제하겠죠. 그러면 통제가 안 되지. 그런 식으로 아무튼 그러니까 통제 가능 요인, 통제 불가능 요인, 통제 불가능 요인. 그러니까 이것도 있잖아요. 불가능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이런 걸 살짝 빼고 부동산에서 정보활동 통제 가능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살짝. 그럼 빨리 읽으면 저기 불자가 잘 보일까 안 보일까? 와서 보니까 언제 불자 들어와 있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뻔한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길게 하는 거 지금 원리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뻔하게 써져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네 번째, 통제 불가능 요인이 무엇 때문에 생겨요? 부동산 특성 때문에 생겨요. 부동산 특성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의 특성은 바로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자연적과 인문적이 있는데 자연적 특성 때문에. 인문적은 다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연적 특성이 뭐가 있냐면 부동성과 개별성 등등. 부동성, 개별성이요. 이거라든지 부동성이라든가 또는 개별성이요. 이런 성질 때문에요. 개별성 등. 그러니까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정보는 부동산의 자연적성인 부동성, 개별성 등에서 통제 불가능 요인이 많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활동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딱 말을 바꾸자면. 근데 우리 교재는 이렇게 안 써져 있죠. 뭐만 볼까요? 보면 부동성 등으로서 부동산 현상을 둘러싼 환기의 통제 불가능 요인이 많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골자만 딱 빼서 지금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멀리 가고 카테고리 잡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 말이 좀 길어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대인활동, 대문활동, 사람하고 물건 뻔한 얘기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려의 장기성. 거기 배려의 장기성이 나면 우리 배려란 말 뜻이 뭐죠? 배려. 멀리 생각해 주는 거. 이렇게 심심하게 배려줘서 감사합니다. 배려. 우리 배려의 장기성이요. 배려의 장기성은 무엇 때문에? 얼른 안 없어지니까. 우리가 땅을 사고 건물 살 때 10년 뒤, 20년 뒤 생각하시죠? 왜? 안 없어지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없어지지 않는 것을 영속성이라고 그래요. 영속성. 예를 들어서 일방로 끝에 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값이 지금 10만 원이에요. 평당. 제가 그래서 10만 원짜리 1000평 1억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샀냐면 여기가 5년 지나면 도로가 뻥 뚫리고 지하철 지나가고 신도시 만다는 소문을 듣고 그러면은 저는 현재로 어쩌면 땅이 평당 10만 원인데 5년 지나면 여기가 어쩌면 지하철 지나고 도로 뚫리고 신도시 한다는 얘기는 가격 형성률이 바뀐다는 뜻이죠. 더 쉽게 말합시다. 돈 될 것 같으니까. 맞죠? 그럼 만일에 5년 전에 이 땅값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되면 가정합시다. 그럼 저는 땅 사면서 지금 뭘 생각합니까? 빨리 5년이 지나가시와요 라고 생각하죠. 그럼 5년 지난 다음에 저 땅이 없어진다는 거 아니라 그때까지 있을 것 같으니까 생각하는 거 맞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 없어질 것 같으니까. 배려의 장기성은 뭐 때문에요? 영속성. 안 없어지니까. 도자기 사가지고 왜 생각합니까? 그 도자기가 안 없어지니까. 그림 사가지고 몇백 년 동안 안 없어지니까 돈 생각하는 거 맞죠? 근데 배추 사가지고 생각 안 하죠. 이해하셨는가요? 지금 계란값 난리죠. 그게 거미집이론입니다. 거미집이론. 우리 교재 뒤에 가면 나와요. 거미집이론 가면 그 말 나옵니다. 똑같은 논리요. 그래서 여기는 영속성이요. 그것도 너무 당연한 논리죠. 그러니까 영속성과 배려 장기성. 배려란 말 뜻이 뭡니까? 생각. 그러니까 지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까지 생각하는. 왜? 그때까지 안 없어지고 있을 것 같으니까. 맞잖아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공간활동이라는 말은 3차원관입니다. 이것도 바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복합계는 나오고. 그 다음에 활동 일반원칙,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다른 거 다 버리고 요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다른 거 다 버립시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부동산학 정의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나오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의 정의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다고요. 그러니까 거의 2시간 동안 지금 연어 하나 가지고 울겨먹고 있어요, 사실은요. 2시간 동안. 그래서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능률적으로 해서 그 원리와 기술을 개발한 종합 응용과학입니다. 거기까지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테마 하나였었고, 그 다음 두 번째 2장에서는 그게 부동산 개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부동산의 뭐 이해라고 썼는데, 거기는 부동산 개념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학은 부동산을 연구하는데요. 그럼 부동산이 뭔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종류가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복합 개념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복합 부동산이 있고 세 번째는 복합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복합이란 말은 언제든지 함께 그 다음에 개념 그러니까 부동산 생각할 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봅시다. 그래서 아까 법률적 측면, 기술적 측면, 경제적 세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것을 복합 개념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 35페이지 맨 처음에 부동산 용어에서 뭐 쭉 나왔죠. 이것도 언제 읽어보시냐면 시험 끝나고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리얼 이스테이트가 좀 쭉 나왔죠. 원래 중개사고 우리 영문은 뭐라고 그러죠? 브로커가 맞습니다. 원칙은. 근데 지금 벌써 웃으셨죠? 도둑놈 생각나죠? 그렇게 우리 브로커 하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좀 안 좋은 뜻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돼 왔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닌데 원래는 하자면 브로커가 맞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안 써요. 그래서 말이 좀 그래요. 그렇게 아무튼 복합 개념이란 말은 복합이란 말은 함께란 뜻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봅시다. 아까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적 세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것을 복합 개념 또는 유무형을 한꺼번에 보는 것을 복합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35페이지 아래 봅시다. 복합 개념이란 자 의부터 읽어볼게요. 복합 개념 부동산이란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은 물리적 측면, 기술적 측면하고 무형적인 경제적, 법률적 같이 본대요. 그래서 첫 번째가 기술적 측면이요. 그러니까 기술적 측면에서 아까 유형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문제를 쉽게 내자면은 복합 개념이 뭡니까? 유형을 동시에 같이 봅니다. 이렇게 간단히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멀리 가면 이제 기술적 안에 가면 공간이 어쩌고 하나 넘겨갑시다. 뒤에 위치가 어쩌고 환경이 어쩌고 자연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거기 박스가 기술적, 유형적 그러면서 공간, 위치, 환경, 자연. 그래서 공간이란 말이요. 그래서 여기서 공간이란 말은 3차원 공간을 얘기하겠죠. 근데 이 공간은 법률적 가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위치. 그러고 보니까 위치란 말은 용도하고 밀접하죠. 우리 위치 같은 목이 참 좋다. 목, 접근성 이제 이런 말 나와요. 바로 뒤에 이제 그런 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환경, 그 환경이 잘 맞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는 자연 이런 것들은.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한번 몇 번 반복을 해드릴 거니까 일단은 이건 안 외우고. 그래서 기술적 측면은 그죠 외형적이다. 조금 더 파생시키기 어렵게 간다면 이제 그 안에 저걸 4개를 물어보겠죠. 공간, 위치, 환경, 자연 등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경제적이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자면은 두 번째 경제적 보자면 뭐가 나왔습니까? 자산, 자본, 생산, 소비재, 상품. 경제적 얘기 나오면 돈 얘기 나오겠죠. 그래서 경제적이요. 그래서 보니까 돈 얘기니까 자본. 우리 자본하고 자본금은 틀립니다. 우리 자본하고 자본금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지금 지갑 속에 있는 것은 자본금이에요. 이게 자본이에요. 요게 자본이요. 자본이란 말은 인간이 만든 맨메이드 프로덕트 생산수단을 자본이라고 해요. 생산을 잘하기는 어떤 수단이 모든 게 전부 다 자본이 돼요. 그러니까 신발도 자본이고 배도 자본이고 그물도 자본이고 우리 어쩌니까 사다리도 자본이고 자본금이란 말은 돈 얘기입니다. 우리 지갑 속에 있는 건 자본금이고 일단요. 물론 우리 시험에서 자본하고 자본금은 구별해서 나오진 않겠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자본이란 말은 돈 얘기가 아니라 뭔가를 생산하는 생산수단, 맨메이드 프로덕트, 인간이 만든 생산수단 전부 다 자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분필도 좀니까 그냥 쓰면 안 써지니까 이걸로 쓰는 거 이게 바로 자본재가 되는 거죠. 자본. 맞죠? 이 마이크도 이렇게 하면 잘 안 들리니까 이러면 더 잘 들리시는 거죠. 이게 바로 자본. 뭔가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자산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소비재 또는 아니면 생산재요.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또는 아니면 상품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는 조금 더 어려운 쪽으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에서는 공간, 위치, 환경 그리고 자산, 소비재가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자, 이해하셨을까요? 살짝 끼워가지고. 또는 좀 더 쉽게 하면 박스로 만들고 다음 중에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을 가서 골라보세요. 그래서 자본, 자산 써놓고 위치, 공간, 환경 또 이렇게 써놓고 고르세요. 뭐 이런 식이라든지. 이해하신 거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법률적이요. 그래서 법적이요. 세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것을 복합개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를 봅시다. 거기 보면은 복합부동산은 좀 이따 할게요.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개념에서는 복합 개념하고 복합 부동산 두 개를 구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문제는 복합 개념에서 8, 90%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거의 다 복합 개념이 나올 건데 지문을 만들더라도 거의 4개, 5개가 4개 정도는 복합 개념, 하나 정도가 복합 부동산 이렇게 나와요. 좀 이따 복합 부동산 할 거고요. 자, 오른쪽에. 그래서 오른쪽 37페이지 보시면 이제 물리적 측면이 바로 뭐겠습니까? 기술적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책을 잘못 보면 헷갈리게 써져 있어요. 지금 거기 네모 3번부터가 사실 정확히 말하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쓰고 있죠. 그러니까 네모 3번부터가 지금 요걸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첫 번째가 기술적이죠. 약간 조금 우리가 알기가 약간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 그거는 사실은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 그 뜻이에요. 근데 기술적 하나 넘겨볼까요? 뒤에 쭉 넘기시면 이제 그 다음에 저기 42페이지 보시면 네모 4번 경제적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넘겨봅시다. 이제 45페이지 44페이지 보시면은 법률적 나오죠. 그러니까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세 개를 묶어가지고 뭡니까? 복합 개념이죠. 이해하시는 거죠? 책이 좀 순서가. 근데 물리적은요, 다시 37페이지 와가지고 물리적은 공간. 공간은 3차 공간이라면 좀 이따 금방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 놔두세요. 그러면서 거기 이상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기 뭐 공중권 있고 지중권 그 다음에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 거니까 자 넘어갑니다. 그 위치도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저기 42페이지 보시면 경제적 측면. 경제적에서는 이제 자본 얘기, 자산 얘기, 생품, 그 다음에 상품 얘기요. 요놈 얘기 하려고요. 거기 경제적 측면에서는 오른쪽 박스를 보니까 거기 현장 자원 토지가 있고 상품 자원 토지 이거 한번 구별합시다. 요 얘기는 지금 여기서도 한번 나오지만 우리 7편 개발 가면 또 나옵니다. 거기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현장 자원 토지하고 상품 자원 토지를 이렇게 구별하자고요. 우리 토지에는 공간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공간 가치요. 공간 가치란 말은 인간의 의도와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공간이 변형됐을 때 공간이 바뀌고 공간이 변형되고 공간이 창출됐을 때 좋아진 것을 공간 가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어진 객체에다 인간이 의도 목적에서 뭔가 인간이 발이 지나가고 인간이 불도저가 지나가서 모습이 바뀌어졌을 때를 공간 가치라고 공간이 변형됐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공간 가치를 다르게 말하면 이거를 뭐라고 하면 개발 자원이라고 그래요. 개발 자원 또는 이걸 갖다가 상품 자원이라고 그래요. 그런 개발 자원, 상품 자원. 그러니까 개발 자원, 상품 자원은 인간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뭔가를 모습을 바꾸고 덧붙이고 변형시켰을 때 좋아지는 것을 공간 가치라고 합니다.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좋아지는 것, 공간 가치. 그런데 이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일전은 환경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럼 환경 가치란 말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10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 자체는 환경 가치예요. 그러니까 금강산 보는 순간 우와 감탄사 나오겠죠. 그게 바로 환경 가치입니다. 거기다가 다리를 만들고 호텔을 짓는 것은 공간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 가치를 다르게 말하면 우리 보전자원이라고 그래요. 보전자원. 그래서 보전자원이요. 또는 아니면 현장자원이라고 그러죠. 있는 그 자체. 그래서 보전자원, 현장자원이요. 보존자원이 아니에요. 우리 보전이란 말하고 보존이란 말은 틀립니다. 보전은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뜻이죠. 국토를 보전하고 길이 보전하세. 애국가 맨 뒤에 길이 보존하세 아니죠? 보전하세가 맞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애국가 맨 뒤에 길이 보전 아니에요? 보전이 맞을 거예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환경 보존도 맞죠. 사실 환경 보전이 맞죠. 환경 보존보다는 환경 보전이 더 올바른 말이죠. 국어적으로. 이따 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은 여기 앞에는 공간가치, 개발자원, 상품자원은 인간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뭔가를 만들고 사람들의 목적에 따라서 뭔가를 변형시키고 불도저가 지나가면 좋아지는 것이 바로 공간가치, 개발자원, 상품자원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환경가치, 현장자원, 보존자원은 있는 그 자체로 우리한테 만족감을 주고 인간은 만들 수가 없고 오로지 어쩌면 자연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원을 그죠? 환경가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첫 번째요. 공간가치는 언제든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인위적이란 말이 꼭 따라와요. 인위적.
그러니까 인간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뭔가를 바꾼 거 인위적. 거기는 지금 종류 뭐 쭉 나왔는데 말이 지금 추상적으로 써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공간가치란 말은 주어진 객체를 대상으로 인간이 뭔가를 활동하고 뭔가를 바꾸고 인간의 목적에 따라 발이 지나가고 불도저가 지나갔을 때 좋아지는 것이 바로 공간가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인위적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생산이 어쩌고 생산 과정이 어쩌고 나올까 안 나올까요? 100% 나오죠.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간가치는 인간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인간이 전부 바꾸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인위적이란 말이 나와야 되고 생산이 어쩌고 생산비가 어쩌고 생산 과정이 어쩌고 생산 요소가 어쩌고 그 말이 꼭 나오죠. 말뜻이. 그런데 오른쪽은 그게 절대로 안 나와요. 여기 환경가치 보존자원은 오로지 뭡니까? 자연 상태, 자연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오로지 자연. 우리 자연이란 말은 처음부터 변화되는 상태를 자연이라고 하죠. 우리 자연, 스스로 자자 그러려니라면 자연이란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원초적인 선천적. 루스란 철학자가 자연으로 돌아갑시다. 산속으로 가자는 소린가요? 처음으로, 초심으로. 맞죠? 자연율이 있죠. 자연각, 내추럴 프라이스, 자연율. 그죠? 자연각이라든가 전부 다 자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쩌니까 생산이 어쩌고 생산 과정이 어쩌고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아니, 논리적으로 절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말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좀 이따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 나왔던 말은 암기가 아니란 말을 지금 하죠. 공간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환경이 무슨 말입니까? 또는 예를 들어서 현재에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의미를 가지고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어쩌고 공간가치가 어쩌고 개발이 어쩌고 상품자원이라는 뜻은 주어진 객체를 사람들이 뭔가를 그죠? 발이 들어가서 움직이고 변형시키고 뭐를 바꿨을 때 좋아진 것을 공간가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택지 개발은 공간가치죠. 맞죠? 근데 예를 들어서 금수강산 그러면 현장자원 환경가치 맞잖아요. 이해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급이 어쩌니까 가능하겠죠. 대체재 공급 가능하죠. 그러니까 다리 만들 수도 있고 어쩌니까 집도 만들어 조성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공급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불가능하잖아요. 금강산 광주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어쩌면 공급합니까? 어쩌면 개발합니까? 돈 되면. 그렇기 때문에 공간가치 개발자원 상품자원은 돈의 원리에 따라서 양과 질과 시기가 결정되죠. 그걸 시장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시장성. 그러니까 여기들은 시장성의 원리에 따라서 즉 그죠? 돈의 원리에 따라서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결정되죠. 시장성 원리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성 원리가 아니라 정책성 원리죠. 만일에 환경가치 보존자원 현장자원을 시장성 원리에 따라 해결한다면 골짜기마다 다 술집 생겨요. 이해하시는 거죠? 인간의 최고의 만족이 뭡니까? 먹는 거 아닌가? 아, 정신적 쾌락이요? 3일 굶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인간의 가장 원칙적인 게 배고픔 아닌가? 의식주 아닙니다. 식의주입니다. 의식주 아닌 것 같아요. 식이 먼저입니다. 아, 저 먹는 거 좋아하니까. 가장 즐거움이 먹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고도에서 먹고 나서 배부르니까 한번 이제 그걸 갖다 표현해가 바위에다 그림 그리는 것이 벽화가 나오죠. 맞잖아요. 그리고 소리 지르는 게 노래 부르는 거 종합예술 나오잖아요. 아닌가요? 이런 거 춤추는 건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런 시장성 원리가 아니라 정책성 원리요. 그러니까 정부의 의도에 따라서 정책성 원리 이놈에 따라서 구별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요 말을 그대로 지금 파생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그렇다 시장성에 따라오기 때문에 개발자원 상품자원은 개발 어쩌면 만들고 어쩌면 돈 되니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로 누가 많이 하던가요? 민간이 더 많이 하죠. 사기업에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민간 부분에서 어쩌니까 물론 공공부는 안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민간으로 주로 많이 하겠죠. 민간은 무슨 논리에 따라서 돈, 이윤, 효율성, 그 다음에 경쟁의 원리. 맞잖아요. 사기업에서 만들 때 어쩌니까 내 것이 더 나빠. 내가 밟아야 내가 사니까 이윤 경쟁 서로 경쟁이죠. 그래야 논리가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효율성이요. 그렇다면 여기는 뭐겠습니까? 공공부문이죠. 정부에서 좀 더 많이 하겠죠. 공공부문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원리? 형평성 원리. 보전이니까. 논리가.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여기는 소득이 올라가면 점점점 늘어나죠. 기술이 좋아지면 점점점 늘어나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가면 만족점, 포화점이 있죠. 계속해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택지 개발하고 계속해서 도로 확장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여기는 어떻겠습니까? 여기는 소득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인자 생겨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소득 탄력적이란 말 써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여가가 중요했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건강, 질, 불포화성 지방 안 먹고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옛날에 없어서 못 먹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소득 올라가면 늘리는데 어느 정도가 멈추는데 여기는 진짜 소득 올라가면 그때부터 기하 급속으로 이제 어쩝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토요일 다 쉬었습니까? 우리 조상들 놀라시게. 이해하시는 거죠? 우리가 언제부터 어쩝니까? 그렇게 피 쏘고 여가가 나오고 언제부터 건강생활하고 언제부터 어쩝니까? 그랬습니까? 얼마 안 됐죠, 사실은요. 배고픔 해결된 다음에. 맞죠? 아프리카는 아직도 멀었잖아요. 없어서 못 먹어요. 근데 결론은 지금 이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결론은 지금 요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간 가치를 지금 애우실 때에 그냥 애우면 안 되기 때문에 공간이 무슨 말이냐 그 말부터. 공간이란 인간이 주어진 객체에다가 의도와 목적에 따라 뭔가를 바꾸고 변형시켰을 때 공간이 창출되고 공간이 만들었을 때 좋아지는 것이 바로 공간 가치. 그게 바로 뭡니까? 개발. 상품이죠. 그래서 개발은 누가 하더라? 사람이 하니까 어쩝니까? 뭐에 따라 돈에 따라서 말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되죠? 그러면서 주로 60년대는 뭐였습니까? 60년대는 그죠? 여기에 위주였죠. 이거는 좀 뒷전이었죠. 그잖아요. 그래서 만약 60년도에 청송산 터널 뚫을 때 지울 스님이 도룡령 서식지를 보호하자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배가 덜 고팠구만. 그잖아요.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예, 당신 말도 일리가 있어. 그죠? 옛날에는 어쩌니까 댐 막으면 우선 막는 게 먼저였죠. 지금은 어찌요? 아니야. 막더라도 좀 생각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개발을 위한 개발이었죠. 환경보다 좀 뒷전이었죠. 솔직한 얘기로. 맞죠? 그런데 지금 21세기는 뭡니까? 개발도 좋아. 그렇지만은 환경 잘 보존하는 게 오히려 좋아. 즉 개발로 해서 늘 가치보다는 개발로 없어질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 과거에는 오로지만 개발을 위해서 개발 독재였죠. 그래서 개발 도성에 개발 독재란 말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개발은 필요악입니다. 대신에 어떻게 개발하자? 환경과 잘 어우러진 이런 개발을 합시다. 이 말을 뭐라고 하죠? 환경 친화적 개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또는 친환경적 개발. 요즘에 물건에서 환경 친화성 제품, 환경 친화적 설계도 해서 환경 친화적 구조에 따라서 전부 다 환경 친화적, 친환경적 다 나오죠? 안 그렇던가요? 90년대까지는 그런 거 안 나왔죠. 70년대는 우선 양 많은 게 먼저. 90년대 무공에 구멍 뻥뻥 뚫린 거. 이제는 어쩌니까 그거 안 돼. 만일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설계도가 지금 설계 틀릴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어쩌니까 60년대는 무슨 집을 지을 때도 칸이 방칸수가 많아야 되겠죠. 요즘 방칸수 많아도 안 돼. 애들 하나 아니면 둘밖에 안 되니까 거실이 넓어야 돼. 그것도 전부 다 시대에 따라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맞추는 개발은 뭐냐면 지속 가능한 개발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개발은 두고두고 써볼 수 있는 개발 또는 지속 가능한 개발 또는 아니면 환경 친화적 개발 또는 친환경적 개발. 그래서 지금은 개발도 중요하지만은 개발로 인해서 커질 가치도 중요하지만 개발로 인해서 없어질 가치를 무시하지 말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할 때 이 논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댐 막자 막지 말자. 요 논리죠 사실은요. 그죠? 동강댐 막자 막지 말자. 요 논리에 따라서 그죠? 예를 들어서 시와호 잘했네 못했네. 그죠? 저기요 만경강 동진강 그쪽에는요 서해안 간척지 잘했네 못했네 전부 다 요 논리입니다. 넓게 보자면. 그죠? 환경적. 그래서 거기는 현장 자원과 항품을 이렇게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신 다음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 측면 요거 이제 하려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테마는 지금 복합 개념에 대해서 풀고 있습니다. 복합 개념을 쉽게 말하면은 그죠? 유무형 한꺼번에 보는 거래요. 그러면 기술적 경제법을 한꺼번에 보는 거래요. 거기다 조금 더 파생시키면은 그죠? 공간, 위치, 환경, 자연, 그 다음에 자산, 자본 등은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틀렸죠. 경제에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 정도까지 이해하시는 거죠? 좀 쉬어가겠습니다. 이거 지우지 마세요.